됐고 미리 알았고 노래들도 좋아를 했었지만 그 인생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뭔가 가치화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게 지금 보고 온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지금까지 그 떨림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림이 나가지 않는 건 언젠가 내가 잡아서 뭔가 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배치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가, 누군가를 오래 울리게 하는가, 그리고 오래 지속적으로 가치가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텍스트를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지금 대담회를 많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질문을 이렇게 뛰어넘고 질문을 하면 갑자기 당황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런 걸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는 편이라서 이해를 그러니까 해야 준비를 되겠... 다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뛰어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 안연순 작곡 평론을 제가 했는데 이 작곡 평론은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독자가 낭송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한우리 제주지부를 함께 이끄시는 20년의 아주 그냥 대표입니다. 네, 우리 이경순 선생님이 이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년 동안 지부장님을 뵀는데 오늘 가장 멋지고 존경스럽고 손이 없는 관계로 하트는 보내지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수업하다 달려왔는데 낭낭하지 않은 목소리지만 낭독의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로 한번 감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와 음악이 만나는 섬 제주. 한여름밤 음악은 침묵을 뚫고 우리에게로 스며들었다. 문예회관 대극장을 가득 채운 안연순 제2의 작곡 발표회. 무대와 관객 사이의 숨결을 조율하는 제주의 빛과 떨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중한 만남이었다. 이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이크를 든 안연순 작곡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인사말에는 어느 시인에 못지않은 제주 사랑의 여운이 흐르고 있었다. 침묵 속에 숨어있던 동사용 음표들이 그의 손짓과 숨결을 따라 하나둘 일깨워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연주의 시간. 관객들은 어느덧 시작도 끝도 없는 음의 여백 속으로 빠져들었다. 음악과 리듬은 영혼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도달한다 라는 플라톤의 말처럼 어떤 음악은 언어보다 먼저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필자에게 음악은 글을 쓰기 전이나 책장을 넘기기 전 감정의 온도를 가다듬기 위해 건네받는 가장 사적인 언어다. 대중가요에서 영화음악, 레게의 절인 박자, 때로는 낯선 리듬의 클래식까지 음악은 언제나 삶의 곁을 따라 다가온다. 멕시코 가수 티시 히노오사의 댄디 보이처럼 어떤 곡은 정서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만 감정의 문이 열린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3악장은 감정의 카오스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맑게 풀어주는 숨결이 되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왜 이토록 음악을 찾아 헤매는가?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저마다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음악은 버티게 하는 힘이며 자유로울 수 있는 여백이고 혼돈 속에서도 다시 삶을 꿈꾸게 하는 아름다운 엔트로피다. 가곡 연주회 같은 조금은 낯선 자리에서는 가곡만이 지니는 정적인 무게 앞에서 긴장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정장을 차려입고 제대로 준비된 한정식 앞에 앉는 순간처럼 마음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만든다. 무대 위의 진동, 성악가의 호흡과 발성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작곡의 숙성된 감정의 결이며 발효된 시간의 흔적이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한여름밤의 선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작곡이라는 초점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날,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내던 음악이라는 예술의 충의를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성악가, 연주가가 있는 감동의 순간을 가능하게 했던 무대 이전의
수많은 선택과 망설임, 그리고 그 모든 책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것을 견디게 한 침묵의 시간들까지. 그날의 음악은 삶에 대한 또 다른 성찰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낭독 감사드립니다. 같은 작가님의 글인데 어느 분이 낭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매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메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가님의 평론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이 장르를 아우르는 융합, 그리고 이들의 어떤 공통적 토대를 발견해내는 그런 통시적 접근이라고나 할까요? 아까 두 분께서는 뭐 욕심이 많다, 해프다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다 정확한 어떤 그 적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통정과 빌리 엘리어트, 메고알만과 라쇼몽, 그리고 제주어 시조를 오래된 미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등 어떤 기발한 지점들이 좀 보입니다. 사실 저도 글을 조금 써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처음 어떤 컨셉을 잡을 때 촉이 좀 와요. 아,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재능으로 출발은 하지만 그 원고를 마무리하기까지는 거대한 몸부림이 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디벨롭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자세로 또 임하시는지, 그리고 평소 삶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쓸 수 있었던 고마움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희 집은 초등학교 때 너무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좀 부진하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텐마루에 책 한 지를 사다가 던져준 덕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5 오누이는 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 그 책 속에서 좀 살게 되었고,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정신적 형성기의 배경인 중학교 때 고모방도 좀 가난해서 진짜 작은 고모방인데 그 안에 고모 이불 하나 빼고는 다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퍼스트 레이디의 전집,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 뭐 이렇게 뭐 이해되지도 않는 단테의 신곡, 파우스트, 막 젊은 베르데의 슬픔, 막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막 세계를 상상했어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중학교 때 막 피임약도 챙겨주고 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다른 상상 속에서 살다 보니 그런 어떤 약간의 자유로운 영혼이 좀 있었고, 이제 20대 때 역시 굉장히 인생의 암묵기였는데, 그때 이제 화실에서 저희 남편 화실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과 음악과 눈물 떨어짐과 함께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소설책과 함께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그 다매체가 거기에서 출발이 됐잖아요. 막 그림 그리면서 노래 들으면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삶이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엮어냈을 때 특히 설화나 이런 부분이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을 때 설화를 설화 자체로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한테 접근시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메고알망의 이제 연려담적인 이제 성질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행동이 너무 과했을 때 지나친 어떤 그 자기 자신만 생각했을 때 지나친 애옥이 부르는 파욕에 대한 어떤 주제를 이제 그 일본 작가가 쓴 나쇼몽의 그 극단적인 어떤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걸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설라와 고등학교 수준의 책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메고할망과 감자와 배따라기의 주인공들이 굉장히 욕망축으로 인해서 파국적인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주제를 통합하고 주제를 연결시키는 연결의 끈을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매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은
하나를 알게 되면은 그거를 애착하는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러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60 넘어서까지 별로 고단하거나 힘든 게 하나도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0대 때 힘들었던 어떤 얘기들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았지? 또 아까 상황이 보니까 없었어요. 잠시만요. 그림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셨는데. 힘들다 머리가 생기는가? 이거는 잔머리를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 김용훈 작가님이 계셔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북토크를. 네. 그다음 질문으로 주세요. 역시 실전에 강하시다는 말이 검증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 질문할 걸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 이름이야. 예. 글 쓸 때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평생을 어쨌든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제 뭐 벽을 탁 마주친다는 느낌? 글 쓸 때가 이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각자 이제 그런 방법들이 다를 텐데 우리 송미아 작가님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뚫어내고 길을 만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예, 이름이 위어라서 길을 자꾸 잃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길치고 어리버리 6단 정도 돼서 집안에서는 친정 식구 모이면 저의 어리버리 사건을 듣느라 이제 웃음꽃을 피운답니다. 현실적으로도 길을 많이 잃고 있는데 이제 글을 쓰다가 길을 잃을 때 굉장히 많죠. 평론 한 편 쓸 때 내가 왜 이거를 선택을 했을까? 왜 이 짓을 하나를 몇 번 한 편이 나올 때까지 한 서너 번은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막히거나 너무 힘들 땐 전 무조건 잠을 자요. 잠 잘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면은 잠 속에서 정말 그 다양한 세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수면 4단계가 나오는데 1, 2단계는 약간 이제 잘 들락말락하면서 뭔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4단계가 되면 완전히 그냥 잠에 흡수될 때예요. 어쩌면 저는 그 수면 4단계에서 그 속에 있는 세포들이 다 흘러나와가지고 얘네끼리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세포, 논리세포, 막 작가세포, 상상의 세포, 사랑의 세포가 다 흘러나와서 얘네끼리 작전 회의를 하고 잠자다가 깨나면 식은땀이 쫙 흘려지는데 바로 노트북에 가서 이거 적을 거 저거 적을 게 떠올라요. 그러면 평론 한 편을 쓸 때 두세 번은 그렇게 꼭 이제 잠자다가 깨서 그걸 받아 적어서 쓰는데 이제 두 가지 예를 들면 용례사전 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양정현 작가님 저 밥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은 꿈에서 뭐를 계시했냐면 일단 그 큰 사전 4개를 도표 하나로 만들어 딱 게시를 했어요. 그 게시를 받고 일어나서 딱 도표를 쓰는 순간 그 다음에 술술술 풀렸어요. 그리고 용왕항제국 홍보대사 환경동화 김도경 선생님도 밥 많이 싸주셔야 돼요. 6번을 이 꿈에서 이제 게시를 해가지고 다 쓰고 나면 또 고치고 다 쓰고 나면 또 고치고 이렇게 길을 많이 잃으면서 이렇게 속에 있는 세포들이 나와서 꿈속에서 이렇게 게시를 해주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의 비평 세계는 결국 몽유도 원도 였군요. 네, 어쩌면 그런 또 다른 꿈을 통한 판타지 세계가 새로운 또 문학 공간을 열어젖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이제 임박해서 앞으로도 독서 평론을 통한 작가님의 새로운 시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앞으로도 갑자기 눈물이 함께 갈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스승입니다. 네. 선생님도 한마디? 네, 마무리. 네. 저한테 마무리 안 줄 줄 알고 잡았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책을 한꺼번에 2권 내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결과물로 내놓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덕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조선 후기의 저 학자인데 아는 것을 펴내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99명 정도 와 계신데 여러분들 아는 것은 무조건 내놓아야 됩니다. 결과물로 내놓아야 그 다음에 다시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또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도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님께. 네. 세 분의 재밌는 만담 같은 북토크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대담을 들으면서 저도 독서 평론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평론의 작품들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언어와 역사, 설화와 자연, 그 안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주인으로서 왜 이런 작품들을 함께 읽고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나 또는 작품 안에서 낭독해 주신 부분을 자유롭게 낭독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배달 가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제주 보전내 이사장 정예실이라고 소개됐습니다만 이번엔 시인으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송미화 평론가님의 독서 평론 출판 기념회를 우리 선녀와 같은 제주어 가을놀이 합창단과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안했던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에 그 신춘의 보물 길목에서 이처럼 고품격의 문학 행사를 모두가 공유하고 우리의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마음의 치유,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이지만 문학은 인간을 어떻게 사유하는지를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미화 평론가님이 그래서 서문 고립의 공간이 아니고 오히려 응축과 숙성의 공간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바람과 시간, 침묵이 스며들어서 존재를 깊게 만드는 공간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발효된 섬의 사유라는 제목은 모두 상징적인 거로 느낄 수 있고요. 그 발효란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시간과 기다림을 통과한 존재의 변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질문은 선생님의 그래서 서문 배경이 아니라 사유의 주체로 등장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섬의 필로소피, 즉 철학이란 무엇인지 지리적인 어떤 공간 그리고 존재론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제주어도 그렇고 우리 제주 문화도 그렇고 제주도민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중요한데 오늘의 제주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서 섬의 문학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행사를 지켜보면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네, 정말 깊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섬의 이제 철학과 또 이제 섬의 어떤 역할, 문인들의 이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제주 섬이
둥근 형태잖아요. 그래서 섬은 사람들과 사람들을 잇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순수로 있다에 이제 있다라는 말이 이제 지금 시대에 이제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장로와 장로를 잇고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전통과 현대를 잇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념적인 거를 잇고 이런 어떤 정신들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섬 또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크로노토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크로노토프는 우리 제주섬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다양한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응축시킨 어떤 그런 배경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장소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것들이 둥글게 같이 이어가는 이제 그런 철학을 이제 저는 펼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주 섬의 이제 섬 문학의 역할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어주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삼에서도 굉장히 이념적으로 많이 갈려져 있고,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도 이제 기성과 또 이제 현대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들, 또 다양한 어떤 형태의 것들을 이제 재단하는 거라고 할까요? 기성세대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같이 비교한다든지 재단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은데 섬은 특히 제주섬은 둥글게 엮어서 그런 것들을 엮어내고 가급적이면 서로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섬의 문학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네, 낭송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바람에 발효된 섬의 사유라는 제목을 딱 보니까 제주의 바다는 파도와 바람, 모래가 만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특별한 지형과 생태를 만들어낸다는 생각과 결을 같이 했습니다. 제주어 또한 파도와 바람에 떠밀리는 모래와도 다르지 않은데요. 모래는 또 스며들매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미아 작가님께서 제주어 작품을 읽으면서 평론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제주어 문학 작품 중에서 특별히 어려웠다거나 감동에 남는 구절이 좀 있으면 간단하게 회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얘기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양정현 작가님 각시야. 이제 각시야. 우리는 그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어도 걸어밀리지 말고 우리는 손잡고 가자. 이런 내용이 내포된 것들을 굉장히 제주어로 맛깔나게 들려주셔서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를 저의 남편한테 듣고 싶어요. 어느 날 양정현 작가님의 책을 둘이가 앉아서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낭송을 했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 애송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그 시를 한 편 이제 오늘의 선물로 읽어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